네, 한 주에 화제되는 이슈들 그리고 화제 인물들 모아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는 이슈 1번지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의 또 호주머니 사정을 좀 두둑히 또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 한 해 이제 개인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경제 관련 이슈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굉장히 좀 화제를 모으고 있고 또 많은 관심들을 또 보이고 있죠. 올 한 해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우리가 좀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광수 광순회 복덕방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이슈 1번지에는 사실 우리 안 소장님은 또 처음 모시고 아유 영광입니다. 네, 하지만 뭐 자주자주 또 뵙는 분이기 때문에 워낙에 또 슈퍼스타셔가지고 우리 정어리 TV에서는 늘 익숙하신데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저 이슈 1번지에 초반에 모셨다가 이제 두 번째 모셨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모시고 올해 또 처음 모신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거의 뭐 탑 연예인 스케줄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 예. 강연을 좀 해서 예. 강연 스케줄이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와. 주말에 그러다 보니까 좀 예. 정신이 없습니다. 지방이 또 가까운 곳이 아니라 뭐 먼 곳도 다 가시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지방이 격차가 되게 커요. 정보의 격차.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게 네. 너무 없어서 예. 저라도 좀 노력을 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어려운 분, 소외된 분, 정보에 뒤처진 분들부터 챙기세요. 예. 그러니까 더 바빠지신 거죠. 처음에 저희가 이광수, 박시동, 안진걸 대한경제 붕괴를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예. 이제 셋이 다녔어요. 예, 이렇게 예. 대한경제 붕괴, 그 지역경제 붕괴, 맞아요. 민생 살리기. 전국 순회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예, 이제 예. 뭐 곧 있으면 뭐 고양시도, 우왕시도 아직도 하긴 솔직히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빈도는 줄었지만. 빈도는 줄었어요. 네, 줄었지만. 왜냐하면 네. 그 대신에 이제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책이 나온 거예요. 이광수 대표님 단독저예요. 핫하죠. 네. 이 책 베스트셀러 1위가 되면서 예. 이제 각 지역에서 세 명을 부를 필요가 없다. 예. 원톱 이광수 복덕방 대표만 부르자. 예. 복덕방 대표인 걸로 봤을 때 부동산 이야기도 잘할 것이고 예.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저자인 걸로 봤을 때 주식도 잘하니까 예. 그 두 개를 우리 국민들의 핫한 관심사인 주식과 부동산을 동시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예. 그리고 베스트셀러 1위 예. 작가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바빠지셨는데 예.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광수 작가님이기 때문에 저분이 바빠진 게 너무 좋아요. 네, 저를 안 만나 주셔도 전국을 다니시라. 예. 그래서 제발 우리 빈민 서민 중산층들이 예. 좀 더 부유해지고 예. 그걸로 내수 경제도 활성화하고 예. 좀 더 기부하고 나누고 예.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 예. 이렇게 가보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이제 서태지로 솔로 데뷔를 그렇죠, 그렇죠. 하셔가지고 예, 지금 아닙니다. 박시동과 안진걸이 이제 아이들로 이광수 아이들로 지금 다니고 근데 있습니다. 그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 중에서 사실 그 아이들의 박시동이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투자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서 예. 최근에 뭐 차를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 아 유명하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요? 네. 와 진짜 빠르시네. 사건이 되게 빠르시네. 그러니까 주식 애널리스트로는 아시아상을 휩쓰신 분이 이광수 대표님인데 예. 은근히 조용히 예. 실물 투자, 실전 투자에 강한 예, 분이 예. 박시동, 박시동 대표님이세요. 대표라서. 그래서 재테크의 달인 정도 저는 된다고 보고 예. 그것을 또 널리 자기만 버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사람들에서도 널리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게 또 박시동 대표님이고 예, 예. 또 기부도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중에 사실은 그 양현석 씨가 돈이 제일 많거든요. 예. 그래서 박시동이 양현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박시동 대표님도 책을 하나 이제 이광수 대표님 단독저서를 만든대요. 그래서 네. 제가 제목을 네. 박시동의 돈 버는 법으로 해라고 그랬어요. 아, 괜찮다. 부제는 서민들도 돈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제가 일단 그렇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괜찮다. 괜찮아요. 이광수 대표님의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를 빠르게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니 뭐 이제 그런 선의의 경쟁 예.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작년에 이제 우리 이광수 대표님 모셨을 때 주식은 반드시 이제 우상향할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주가 지수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었거든요. 그럼요. 3,000대였죠.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덧 4,700이고 5,000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웃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뭐 꼭 개별 종목을 하진 않으셔도 ETF 정도 갖고 있는 분들 치고는
재미 안 본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좀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기분 좋게 웃으면서 우리 두 분의 또 경제 강의나 강론들도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기분 좋게 시작해서 좋고요. 저희가 오늘은 대체적으로 투 트랙인데 주식 관련된 얘기도 잡고 뭐 집값 얘기도 잡고 이렇게 두 개를 좀 짚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은 뭐 큰 주제부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갔다가 네. 우리 안 소장님이 오늘 방송 주제를 잡아주셨어요. 코스피 5천 6박 네. 이렇게 해달라. 네. 6박이라 해도 된다. 그럼요. 근데 뭐 어떨까요? 올해 5천은 무난하다고 보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긴 했거든요. 올해요? 예, 올해 5천은 이미 무난하다. 아, 이번 달 안에. 이번 달 안에. 지금 추세면요. 이번 달입니다. 예. 그리고 이광수 대표님 제가 다른 방송으로 봤는데 예. 6천 안팎 전망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 조금 더 써볼까요? 올해 뭐 코스피 많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 전문가들도 이제 전망을 하지만 예. 좀 위를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열어놔야 네, 그래서 되군요. 이제 정해놓는 게 아니고 네네. 한국의 주식을 좀 열어놓고 봐서 그게 뭐 6천이다, 7천이다, 8천이다가 의미 없고 예. 계속 오르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속 상승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예.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 뭐냐면 예.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막 주식을 사서 예.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살 때 근거가 뭐냐면 실적이 좋아져서 사는 경우가 있고 예. 아니면 막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전자예요. 실적이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예. 갑자기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익이 지난해보다 뭐 50%, 60% 증가하고 있고 예.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한국도 대형 회사들이 네네.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주가가 오르는 거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뭐라 할까요? 이렇게 신뢰가 있는 거죠. 예. 그냥 주가만 오르면 예. 그게 이제 빠질 수도 있고 예. 변화가 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실적이 기반이 되니까 예. 굉장히 견조하고 위를 좀 열어놓고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경제 평론 하시는 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 경제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은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시지만 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거나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항상 뭔가 투자는 신중해야 되는 신중론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서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뭐 반도체나 AI 프리미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일시적으로 과열된 건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던데 일시적인 과열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한국의 기업들이 특히 그런 특정한 기업이긴 하지만 네. 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버블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예. 근데 이제는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틀릴까 봐. 아, 누구나 당연하죠. 당연하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항상 예. 이렇게 일종의 저는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상 이제 밑받침을 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투자는 전문가들의 말을 물론 중요하지만 예.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전문가들의 말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 어떤 전망을 할 때 예. 확고한 어떤 미래의 그림을 갖고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전문 경제 분석가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네네. 뭐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일하지만 제가 뭐 주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투자하는 네. 곳은 아니잖아요. 주로 예. 저희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민생 문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확 줄여야지 네. 서민 가정이 조금 부담이 줄어들고 그걸로 내수도 좀 활성화한다. 뭐 이런 걸 주로 연구하고 뭐 민생복지연금, 뭐 지역화폐. 그런데 저희 같은 그러니까 이 주식 또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단 GDP가 올해 내년보다는 더 성장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정치적 환경이 매우 안정화되어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네. 60% 많이 나올 때 65% 안팎까지 나오고 네네. 이것은 대체적으로 아무리 정책 반대자들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 크게 이분이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무슨 비상계엄을 일으켰어요. 내란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다음에 한반도 리스크가 대한민국 항상 있잖아요. 경제 예, 악영. 예. 근데 북한이 지금 대화를 안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활발한 외교로 한반도 리스크를 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무슨 주가 조작이라든지 오너 리스크들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주도국께서 많이 지금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다 또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늘어납니다. 네, 노후에 네. 대한 불안 뭐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월급만으로 좀 생활이 어려우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원래는 한 1,500만 안팎이었는데 지금 주식 투자 금액이나 주식 투자가 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작년에 배당 소득을 받은 재작년 배당 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1,700만 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1,700만 명? 예. 예. 개미 투자자들은 뭐 1,400만 명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전체 국민 투자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예. 주식은 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겠죠. 당연히 네네네. 조정금이 있겠고 근데 예. 우상향은 계속될 것 같다. 예. 아마 근데 이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방송을 보시고 나서 뭐 이런저런 말씀 쏟아내시는 것보다 수치로 기억되는 걸 좋아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안진건 소장님은 아까 우리 이광수 대표님 좀 많이 열어놓고 보자고 하셨거든요. 올해 12월쯤 되면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로 혹시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은 뭐. 저는 전문가 아니까 아니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KB증권, 예. KB증권에서 예. 코스피 7,500까지 아, 내놨고요. 12 올해 전망 7,500. 외국계 전문기관에서도 뭐 7,000 안팎까지 내놨잖아요. 예. 근데 지금이 5,000에 육박했잖아요. 예. 연초인데 예, 그렇죠. 누가 이걸 예상했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죠. 이재명 정부의 공약도 네. 임기 내에 코스피 5,000이거든요. 예.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5,000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역동성 네. 이 정도로 대단한 거죠. 예. 분명히 조정 국면도 올 겁니다. 네네네. 우리 이번 코스피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번 조정 국면도 있었어요. 하락도 했어요. 막 네네네. 그때 갑자기 또 막 뭐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 윤석열 때 2000대 초반 초중반 떨어진 거에 비하면 네네네. 격세지감이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전체 분석 네, 기관들 예. 보고 최근 추세를 보면 예. 6천 안팎까지는 가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네. 코스피 지수. 증권사들의 뭐 보고서들이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긴 하거든요. 뭐 이제 위를 좀 많이 열어놓고 봐도 된다라고 하셨고 사실 뭐 이런 질문 별로 좋아하시는 않을 것 같은데 12월쯤 되면 한 6천은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올해 제가 예측한 건 5,500이었어요. 아유 조금 짜게 보셨네요. 아니, 근데 굉장히 증권사 몇 번- 보고서를 7,500 얘기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쫓아가는 건데 네네네. 이렇게 최대 수치를 말씀하신 거고 대부분 이제 5,000대였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 건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어떤 수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전망하는 것보다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투자는 이제 대응하는 영역이니까 네. 어떻게 대응할 건지 네네네. 사실 이게 훨씬 더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디테일하게 좀 보면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오늘도 미국 뭐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가 반도체 25% 관세를 어쩌고 하겠다 막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뭐 AI 버블론에다가 그리고 대외적인 반도체 변수 이런 게 이제 결합돼 가지고 약간 뭔가 이 뭐 사람들의 기대가 거품처럼 다 붕괴되면 어떡하지? 한꺼번에 쫙 그 아까 얘기했던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에 좋고 뭐 어떤 토대나 이런 실적은 참 좋은데 확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어떤 말씀 혹시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걱정을 미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걱정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고한 어떤 신뢰를 갖고 네. 일단 투자를 한다. 네네네. 그 다음에 대응하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오면 주식을 팔면 돼요. 버블이 오거나 이러면 던지면 돼요? 그렇죠. 네. 빠지기 시작하면. 예. 근데 왜 그걸 미리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자. 예. 근데 지금 쉽게 말해서 뭐 전문을 분석하고 애널리스트나 뭐 매니저들이 얘기 나와서 이제 그런 네. 걱정을 얘기하지만 네네네. 그런 우려를 얘기하지만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려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뭔가를 하고 걱정하시는 게 맞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 먼저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투자에서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오렌 버핏 같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예. 항상 시장에 남아 있어라.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걱정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저 버블론이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다. 나중에 좋은 기회 있을 때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정치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는데 정치는 막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예. 근데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세상이 바뀌죠. 네네네. 똑같아요, 투자도. 예. 미리 걱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일단 행동이 중요하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뭐 무조건 삽니다. 뭐 집 팔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 예.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예. 그런 상황을 예.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예. 이런 우려들은요. 3천 할 때도 똑같았고 4천 할 때도 똑같았고 이제 예. 5천을 바라볼 때도 똑같게 얘기하거든요. 예. 행동하지 않아요. 예. 행동해야 된다. 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예, 아마 이제 행동하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맞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이제 흐름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막 쏟아지고 의견이 나오지만 좀 두려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는 미래에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이 제가 듣는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올랐는데 해도 돼요? 아, 예, 예,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 항상 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반대로 엄청 떨어지면 하실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할걸요? 예. 이렇게 빠졌는데 해도 돼요? 나중에 더 빠지면 들어가야지.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못 그러니까요. 들어가잖아. 더 빠지면 어떡하나. 예. 제 말씀은 투자의 판단의 기준은 과거나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올라도 더 오를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예. 아무리 빠져도 더 빠진다면 하면 안 돼요. 아, 근데 우리는 항상 과거하고 현재만 얘기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책이나 이런 최근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이제 안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1,500만 명, 1,600만 명이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예. 그런데 주식의 격차가 너무 차이 나요. 음. 이게 이대로 가면 빈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더 확대될 거거든요. 네네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뭐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배려가 있어야죠. 네. 이제 그거는 일단 맡겨두고 그럼 스스로 할 수 있는 변화는 뭐냐? 예. 행동해야죠. 예. 그래야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네네네.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움을 먼저 갖지 말자. 예. 미래는 제가 케인즈, 그러니까 유명한 경제학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케인즈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우린 다 죽는다. 장기에 모두 죽고 없다. 예, 예. 그래서 너무 장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장기 걱정하면서 막 아무것도 안 하면 예.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고 행동하시고 예. 그다음에 대응하시면 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라는 책을 내신 건데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 오시기 전에 막 안진걸 소장님이 뭘 바쁘게 이렇게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은 서울 지역으로 따지면 강북에 있냐 강남에 있냐 이걸 따지고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라고 하니까 이 책이 얼마나 또 이 서민 중산층에게 또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이야기를 열어볼게요. 이제 이 대표님 더 자세히 할 텐데 네. 제가 열심히 이제 운전해서 어디 이동하고 있는데 YTN에 이광수 대표가 나오셨어요. 예. 경제 프로그램에 예. YTN인데 라디오도 있거든요. 예. 와 거기서 아주 과감히 교회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 강남의 어떤 아파트나 동네는 이재명 대통령을 투표한 게 10%도 안 되는 데가 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의 좋은 정책,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주주 가치 제고 정책으로 주가가 뛰어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다. 온갖 과실을 다 따먹고 굉장히 있다. 모순적이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이재명 욕하고 있다라는 예. 걸 지적하면서 예. 그 투자한 강남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왜 우리 서민, 중산층 또는 뭐 약자들은 예. 투자에 뛰어들지 않아가지고 이 과실을 예. 안 그래도 그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슈퍼리치가 다 예. 먹었고 노동이 아니라 예. 자본이 다 가져갔다는 많이 가져갔다는 게 다 입증된 거잖아요. 근데 예, 예. 이제 이렇게 주식이 잘 되는 국면에서도 또 그것이 반복되는 심지어 더 양극화가 악화되면 이건 더 커지고 있으니까. 큰 문제다라고 해서 이건 또 매불쇼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냐면 쇼츠가 엄청 본 거예요. 예. 아니 주가가 막 뛰는데 이광수는 막 화를 낸다는 보니까 아니 왜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잘 뛰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잘하는데도 그 성과를 다 예. 보수와 예. 극우와 예. 슈퍼리치들만 가져가냐. 심지어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가 가장 잘 팔리는 곳이 왜 강남 교보문 거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책을 냈는데 예. 그걸 제가 찾아봤어요. 예. 정말 이 대표님이 말이 맞을 것 같아 찾아봤고 정말로 예. 통계가 있더라고요. 2023년, 2023년 통계를 보니까 가장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울에 서울 거주, 강남 거주 50대, 60대예요. 아, 이 참. 딱 보면 이제 기득권
기성세대 매우 보수적인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이 네. 지금도 이분들이 2025년 갑자기 사람들이 이재명 되니까 주식 다 팔아고 나갔겠어요? 이재명은 안 찍고 욕은 했어도 예. 야 분명히 주식은 좋아질 거야. 윤석열은 경제를 파탄시켰지만 예. 이재명은 그래도 경제는 좀 아는 것 같아. 예. 이재용하고도 친하게 지내더구만. 예. 삼성에도 갔었거든요. 예. 대선 전에. 그러니까 안 팔고 더 투자를 늘렸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떼돈을 벌건 맞아요. 그렇다면 저도 참여하자 이겁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예적금이 아니죠. 그래서 네. 분명히 리스크가 있고 원금 손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은행 창구에서 원금 상실, 원금 뭐 손실 우려 없다고 거짓말해서 막 이상한 거 팔았잖아요. ELS도 예, 팔고 뭐 채권이니 러시아 뭐니 해서. 펀드도 네. 팔고 그래서 손해 보신 분들 많아가지고 우리 국민들 아직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주식이 손해 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니까 네. 당연히 자기 책임하에 리스크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조심스럽게 네. 소액이라도 예. 일단 여윳돈 또는 비상금 조금씩 해가지고 뛰어들어서 우리 서민 중산층 청년들도 네. 이렇게 배당도 조금 받고 소득을 늘려 나가잖아요. 그게 경제적으로 훨씬 개내기도 그렇고 우리 사회 경제로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이광수 박시동 두 분 따라다니면서 이분들이 이야기한 ETF 사봐라 뭐 삼성 사봐라 해서 저도 그냥 샀어요. 근데 굉장히 좀 큰 돈은 수익이 좋으시다는 없었어요. 얘기가 있어요. 큰 돈 없어서 저도 정확히 예. 말씀드릴게요. 정말 다 이렇게 해보니까 한 300, 400 있었고 했는데 네. 지금 수익률이 50%는. 어이구 세상에. 그러면 요 정도면 예. 제가 이제 이것을 지금 내다 팔면 한 500만 원 좀 돈 되잖아요. 100 예. 얼마? 아니 100 얼마를 어떻게 봅니까? 알바를 10일, 20일이나 100 얼마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도 열심히 하지만 네. 이런 걸 병행해서 네. 조금씩 늘려나가고 네.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경제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 주가 조작 같은 거에도 분노하게 되고 예. 오너리스크에도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예. 한반도가 그렇죠. 좀 더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예. 다양한 사회하고 본인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투자가 세상을 진보시킬 수 있다는 이광수 대표님의 책이 저렇게 해서 나왔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너무 설득력 있는 책이다. 행동하라는 말씀으로 아마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으실 거고 뭐 각자 포트폴리오가 있겠지만은 뭐 저축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적금 예금 원래 넣었던 거에 한 절반 정도라도 뭐 이재명 대통령 하시는 ETF도 넣어보고 뭐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주식에 뭐 일부 담아보고 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니까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그 민생경제연구소의 그 임세현 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과거에 이제 애널리스트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또 훌륭한 어떤 그 경제 감각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이제 물어봤다가 한 2주 전에 삼성이 더 오를까요? SK 하이닉스가 더 오를까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더 안 오를 것 같은데 라고 하시기에 제가 그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르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놔두면 빈부의 격차가 불평등은 확대될 거다. 네. 그 점에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왜 그 격차가 왜 벌어졌을까? 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 해본 적이 없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식 투자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할 돈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중첩돼 있는데, 예. 자 돈이 없는 건 어떤 근본적인 문제니까 저희가 해결은 안 된다. 예. 근데 첫 번째, 내가 해보지 않았고 나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예. 우리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 책을 내기 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편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전 진짜요. 네네. 이게 뭐 편을 가르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편이 우리가 그 겨울날 뭐 이래서 여의도 광화문에서 응원봉 들고 어찌 세상을 바꿔냈는데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투자하자. 뭐 대한경제 부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모두 다 뭐라고 대부분 많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불로소득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우리한테 불로소득을 자꾸 강요해? 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진보는 불로소득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넌 그걸 알기나 해? 그건 너무 이념주의적인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 주가 빠지면 너 책임질 거야?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자, 제가 그럴 때마다 가장 대들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라. 왜 나한테 하냐.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 투자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죠? 예. 그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해요? 일단 이러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예. 이제 첫 번째 이게 불로소득이다. 예.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냐면 불로소득일 수 있죠. 아니면 노동소득은 아니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일종의 자본소득이 있고 노동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부터 보면은 항상 자본소득이 높았어요. 노동소득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많은 진보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자본소득을 낮추기 위해서 과세를 하자. 그래서 복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이 들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필요하죠. 예. 그래서 안 소장님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를 늘려야 됩니다. 예. 서민 복지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예. 그런데 전 여기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요. 성공하지 못했다고요. 성공했습니까? 계속 격차가 나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식은 뭐냐면 네. 모두 다 자본자가 되자는 거예요. 모두 다 자본 수익을 얻자. 예. 그러면 빈부의 격차나 불평등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광순회 복덕방을 만들 때도 제가 뭐 사실 1인 회사고 아주 조그만 그거지만 제가 캐치프라이즈로 내세운 게 뭐냐면 투자를 통해서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야 투자하고 어떻게 빈부 격차가 연결이 돼? 아니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모두 다 자본자가 되면 저는 자본가라고 하지 않아요. 왜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하고 왜 자본가는 자본가라고 합니까? 전 자본자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 우리가 모두 다 자본자가 되자.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길로 가는데 굉장히 좋은 시점에 와 있다. 좋은 수단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자본자가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투자하고 이 결실을 같이 나누어주면 예. 오히려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이다. 너 주가 빠지면 어떡할 거야. 예. 그럼 아무것도 못하지 않지. 빈부 그렇죠. 격차는 더 커지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투자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자본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네. 진짜 세상이 바뀐다. 전 또 감정적으로 또 한 말씀만 하나만 드리자면 더 왜냐하면 예. 아니 저는요 박근혜 쫓아나면서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윤석열이 나와. 네. 아니요 이대로 가면 또 누군가 나올 걸? 왜 안 바뀌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예. 전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편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전 안 소장님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진짜 바뀌죠. 저 안 소장님 기득권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네네.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 똑같잖아요. 박근혜 쫓아날 때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안 바뀌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같이 돈을 벌어야 된다. 네. 그래야 진짜 바뀐다.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대한경제부에 뭐 인세도 나오고 우리 이광수 대표님 지도하에 주식 투자를 조금 해서 예. 그거 다 기부하시는데요, 뭐. 점점 중산층에서 중상층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요. 저는 근데 다 기부하세요, 저것도. 제 문제의식이 이광수 대표님 거의 똑같은 게 제가 중상층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물론 제게도 행복이고 노후 불안이 좀 줄어들죠. 네. 근데 저는 가장 어려운 분들, 서민들, 이분들이 중상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어쨌든 빈부격차나 양극화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두툼해야지 사회 통합도 되고 범죄율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출생률도 올라가고 피라미드형으로 계속 소수만 계속 10%도 1%도 안 되는 이들만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들이 사회를 지배하면 네. 누가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근데 주식이 자 부동산 정말 투기는 망국병이죠. 그건 정말 불로소득 물론 지도 뭐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예, 예. 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경제학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뭐 관련 종사자들이야 일부 있겠지만 예. 근데 주식은 그야말로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불로소득도 엄밀히는 아닙니다. 경제활동에 정식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법과 네. 제도가 보장을 해준 거고 네. 경제활동 참여소득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아주 예전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혁명을 공부하던 일부 세대가 주식을 여전히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편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저는 주식은 정확히 경제활동 참여소득이라고 봐야 된다. 예. 이렇게 다시 진보 진영도 이제 아직도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버려야 계신 된다.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광수 대표님 책 저는 진보적 주식투자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책을 봤는데 네. 범진보층도 주식 투자를 해라 좀. 뭐 죽어도 안 했던 사람 어떻게 해요? 네네. 그냥 나는 예적금만 하겠다는 사람 예적금만 하면 돼요. 네, 네. 또 뭐 조금 더 안전한 출자자 상품이나 채권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주식 투자를 뭐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약간 높은 적금 찾아다니잖아요. 네, 네. 우리 예적금 할 때도 예. 그냥 동네 적금 안 하잖아요. 네. 막 발품 팔고 이렇게 눈 팔면 요즘 예적금 금리 조금 더 나오는데 쫓아다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 우리 서민 중산층 주식 투자하는 거 진보층 주식 투자는 뭐라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진보는 주식 투자를 하면 사회나 경제가 진보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정치에 관심 가지게 되고요. 정치적 환경이 조금 더 안정되길 바라고요. 예. 절대 남북 관계 만약에 우리 국민 모두가 주식 투자한다면요. 이론적으로는 대부분이 남북 관계 이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가 무조건 주식 떨어지거든요. 진짜 중요합니다. 제발 남북 간의 대화에서 맞아요. 일단 첫 번째 주가가 떨어지는 리스크를 바라지 않고요. 예. 두 번째, 남북 경제가 막 협력하고 그 기업인들이 막 북한 왔다 갔다 그럼 하니까 반갑니다, 반. 이제 소비가 우리 5천만 소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8천만, 9천만 소비자가 되고 예. 기업들 다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경제협력 자체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진보나 어떤 사회경제정책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진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주식 투자를 지금도 예. 이렇게 배관시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예. 다만 어찌됐든 서민층이나 청년층들이 막 비투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예. 비투는 저희가 막 권유할 수는 없죠. 위험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주의할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예. 그래 전체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늘려나가는 게 좋다. 참여하자. 예. 저도 저희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특별한 종목을 얘기하거나 분야를 얘기를 하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두 분 다 지금까지도 어떤 이 자산의 양극화가 정치에 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언론의 흐름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아까 이제 네 편 내 편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로 정권 교체를 하고 네. 국민주권 정부의 일원이라고 이제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들 중에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내가 뽑은 정부가 어쨌든 성공 가도를 달려가고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내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환율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네. 특히 이제 조중동이라고 부르는 보수 성향 언론들이나 레거시 언론들에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주가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미 디폴트 값 같은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계속 써봐야 뭐 이재명 정권 찬양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지 최근에도 보니까 조중동의 일면은 대부분 다 환율 얘기만 하고 보수 정당에서도 다 환율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 신년 인사에도 보면은 환율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이제 이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실제 그럴까요? 어떻게 이제 환율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지도 우리가 짚어봐야 돼서.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건 확실히 이제 서민 경제하고 국가 경제에 확실히 부담이 되죠. 네. 특히 어떤 상황이냐면 서민 경제에서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에 부담이 되는 거고 예. 또 환율이 올라가면 뭐 외환 보유고라든지 거시경제 운영 차원에서도 사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환율 상승의 원인은 뭔가라는 걸 좀 짚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서 이래서 한국의 경제에 크게 문제가 되고 예. 실제적으로 예. 그리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영향인데 예. 제가 볼 때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건 약간 후행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예. 지금의 한국은행 예. 금융정책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과도하게 금리 인하를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은 게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따 부동산 얘기도 하겠지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2022년, 2023년도에 갑자기 빠지니까 예. 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하면서 쉽게 말해서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한국의 돈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을 올리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이 누적적으로 지금 발현되는 거지. 그래서 후행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올해 들어서 안정화될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뭐 경제가 되게 힘들고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냐. 예.
그런데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은 선행지표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제가 환율하고는 다르게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빠지지 않는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이 잘 될 수도 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 그래서 보수 언론들이나 그러니까 지적할 게 없으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게 유일하게 하나니까. 네네네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크게 뭐 걱정하시거나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완전히 고환율 폭탄이 됐다. 네.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윤석열 정권 때부터 환율 높았고 특히 비상계미에도 막 폭등하기도 했고 그렇죠. 여러 요인이 네. 있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한미 간의 금리 차이 네.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느냐. 그럼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가장 OECD 국가에서 1, 2등을 다투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럼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다음에 또 달러의 공급과 수요라는 점에서 달러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또 환율이 오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지금 고환율이 지속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유심하게 보고 있고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안타깝죠. 예. 특히 이제 유학생들 또 단기 출장객들 여행객들 수입 물가 예. 그다음에 수입 원자재 관련 기업도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이 와요. 아 고환율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많이 좋아진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고환율은 정말 솔직히 너무 힘들다. 예. 그러면 굉장히 저희 또 마음이 무거운데 어쨌든 경제 정책 전반에서 경제 발전, GDP 상승, 주가 상승, 그다음에 부동산 좀 하향 안정화 또는 어쨌든 그 보합세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성공한다 하더라도 예. 고환율 문제가 남아있는 건 분명히 큰 변수는 맞으니까 예.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환율 대책도 잘 세워나가는 수밖에 없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요 부분도 하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나온 보도 보니까 이제 주식 거래 시간을 좀 늘린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대부분 다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자한다. 이제 요렇게 조금 제목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식 시장의 개장 시각이 뭐 9시부터 시작해서 3시 반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아까 안 소장님도 그건 도대체 왜 그렇게 정했는지도 3시 반 아마 왜 정했냐.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은행도 4시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늘린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이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이 정규장하고 또 뭐가 다른지 막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근데 일단 거래 시간을 늘린다라는 거는 많은 투자자들을 또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다 보니까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늘어난다라는 건 좋은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뭐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단 왜 3시 반이에요? 그냥 정한 거예요. 원래 3시였는데 예. 원래 3시였는데 30분 늘려서 예. 3시 반이었고 네. 그때 전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했으니까 30분 늘어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만큼 일이 증가하는 그렇죠. 거고 예. 왜냐하면 장이 열린 기간 동안은 사실은 제의를 못 하고 예. 장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 장 끝난 다음에 제의를 해야 되는데 예. 퇴근 시간이 더 늦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증권사들 직원은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큰일 난 거죠. 애널리스트들은 이거 두세 배의 고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 뭐 그게 있는데 어쨌든 목적은 이제 접근성을 늘리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노동하러 가야 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에 그걸 거래를 못 하거나 일하는 기간 동안 그 일하는 시간 동안 못 하면 예. 그 이외의 시간을 열려주는 건 전 개방성 차원에서 접근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네. 그런데 이게 과잉하게 돼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주식만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아 그렇겠네요. 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건 물리적인 시간을 변화시키는 거 중요하지만 예. 우리가 그만큼 소프트하게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교육들이 잘 돼 있냐.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무리한 투자 막 심리적으로도 더 영향을 받고 이럴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교육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투자 교육이. 네네. 그걸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네네. 그런데 이제는 그 개념 차원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언제나 거래하고 사고 팔 수 있다. 네네네. 네.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9시부터 시작해서 작업하는데 예. 이미 이제 넥스트 마켓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예. 그게 이제 정규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시간이 늘어나서 편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주식 거래를 예. 하게 되겠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주식 거래 시간에 대한 부분이었고 아까 이제 그 방금 댓글 보니까 우리 안진걸 소장 그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언제 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언제 매도하실 거예요? 아니 14만 전자가 꿈의 숫자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권 때요 5만 전자도 안 돼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는데 예. 무슨 10만 전자 언제 되냐 난리 났는데 10만 전자 돌파하고 예. 이제 어제 기준은 14만 전자가 됐다는 또 돌파했습니다. 예, 예.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팔면 안 매도 되죠. 안 하실 거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그리고 좀 장기 투자로 가지고 있어서 배당 금액도 봐줘야죠. 아, 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예, 몇백만 원 안 넣었다고 하셨습니다만 예. 장기 보유하시겠다는 것이고 되게 중요한 말씀. 왜냐하면 예. 주식은 오를 때 파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맞아요. 오를 때 파는 게 아니라 언제 판다? 예. 올랐다 떨어질 때. 폭 이제 뭔가 너무 많이 빠지는데 싶을 때 그냥 던져도 된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네네네. 오를 때는 그냥 편안하게 갖고 계시라. 예. 근데 자꾸 사람들이 오르면 이제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팔아버려요. 예.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갖고 계시면 좋겠다. 예. 지금 막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안진걸 소장님처럼 진득하게 갖고 계시고 소장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개별 종목이 자신이 없거나 머리 아프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예. 진짜 ETF로 뛰어들어야 ETF 하세요. 됩니다. 하시면 되죠. 국회의원들은 그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개별 종목 주식을 안 되잖아요. 소유를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후보 시절부터 ETF를 강조한 거예요. 본인도 그 수익률이 50%좀 예. 안팎된다고 공개도 했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ETF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나면 ETF 많이 뛰었다고 막 자랑을 해요. 본인들도 맞습니다. 좋아하는 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제발 좀 우리 이제 서민 중에 근데 이제 예. 돈이 없는데 하는 지적이 있어요. 이게 제일 뼈아픈 지적이에요. 돈이 없다. 네. 우리 가구는 적자인데 무슨 주식 투자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 서민 중산층 빈민 청년 가정에 생활비를 확 줄여서 네. 기존에 쓰던 소비가 만약에 생활비까지 해서 300을 벌었는데 300을 다 썼다. 근데 만약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같은 게 확 줄어들었다 쳐요. 그러면 생활비가 남잖아요. 여유 비용. 300을 벌었는데 300을 쓴 게 아니라 300을 벌었는데 250만 쓰게 됐다. 예. 그럼 50만 원이 남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걸로 투자를 하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져요. 주식 투자를 집집마다 100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민생복지원금은 이제 우리가 지역 화폐처럼 지역에서 쓰게 하는 쿠폰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가능해진 게 올해 모두의 패스라고 해서 네. 5만 원이 6만 원 정도를 내면 나머지 교통비를 전액 환급받는 제도가 생겼어요. 획기적인 제도죠. 예. 대중교통. 그러면 그걸로 예를 들면 교통비를 많게는 몇만 원, 10만 원 안팎까지 줄인 사람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회정책, 이제는 뭐 좋은 정책을 내면 분명히 생활비가 절감된다. 돈이 없는 거 맞아요. 예. 근데 여윳돈이 생기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지금. 그러면 예. 다 잘 찾아가지고 예. 아동수당도 좀 연령이 확대됐거든요. 만 7세에서 만 8세로. 그러면 이 만 8세 되는 가정은 10만 원이 매달 아이가 둘이면 20만 원 더 늘어나. 물론 아이들한테 써야 될 돈이긴 하지만 전체 생활비 구조로 치면 20만 원이 절감됐잖아요. 여유 비용. 원래 썼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자기 돈으로. 네. 국가 20만 원 준단 말이에요. 아이 둘이면.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돈에서 20만 원은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원하면 돈이 없는 건 맞지만 주식 시장에 뛰어들 여력이 일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이제 여유 비용들을 잘 마련하셔가지고 이제 기회가 좋으니까 행동하시라라고 우리가 이제 이 주식 관련된 얘기는 좀 정리를 해보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집값 얘기도 좀 짧게는 다뤄봐야 돼서 저희가 그 한번 이광수 대표님 모셨을 때 부동산 대책 얘기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뭐 전반적인 종합적인 평가를 좀 해보면은 크게 뭐 시장이 뭐 나아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집값을 잡았다라고는 뭐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또 향후에 대한 집값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3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네. 전반적인 평은 좀 아쉽다.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책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한테 기대하는 건 정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책과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책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응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정책은 시장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정책 발표가 없어요. 물론 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시장이 정부가 의지한 대로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어떤 의지를 가진 대로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문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뭐 대선 전에도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대선 후에 집값이 앙등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책이 아니라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른 뒤에 대책 나오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후 대응을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답이 뭐였냐면 우리 그동안 2번이나 경험했어. 다 갖고 있어. 예. 정책 다 갖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뢰를 가졌어요. 예. 아, 그랬겠지. 갖고 있겠지.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이고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 없는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시간 더 주세요. 네. 이러고 있고 자꾸 미뤄지고. 예, 예. 저는 뭔가 문제가 좀 있다. 뭔가 지금 이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시스템적 예. 리스크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예.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게 1월이고 뭐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쯤에 항상 뭔가 선거 시즌과 맞물려 가지고 정치권이나 특히 정부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 뭐 여유, 공간이 좀 부족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항상 언제 부동산 정책이 등장했냐? 선거 끝나고 나서였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정치권 쪽의 인사들을 또 우리 안진걸 선생님이 많이 아시니까 쉽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올 지방선거 전까지 집값 잡는데 어떠한 정책도 일단 내지 않을 것이다. 즉 집값이 오르게 하지 않는 방법, 집값이 내려가게 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이 어떤 스테이블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뭐 어떤 전망이자 분석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보 개혁 정부에서 해필이면 집값이 뛰어가지고 예. 정권에 대한 비난과 네. 또 실망이 급증하는 어떤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 이재명 정부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겠어요. 저는 네. 그건 이해가 네. 돼요. 예.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복잡해서 선의로 정책을 펼쳐도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도 예.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을 하향 안정하거나 예. 사실 주거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국민 절반이 집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향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최소한 부동산으로 국민들이 열받고 실망하지 않게 보합세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방은 안 그러지만 서울 집값은 물론 윤석열 때도 뛰었고 예. 빚내서 집 사러 막 부추겨 금리 하락시키고 마구 이상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줬거든요. 예. 그다음에 거기다 특히 오세훈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토지거래가제를 풀어가지고 또 폭등한 면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좋아서 다 이재명한테 책임져라고 하는 거요. 예. 그건 부당하죠. 근데 예. 작년이었으면 그 말이 통하는데 이제는 2년 차가 돼버렸어요. 네, 네, 네. 벌써 200일 돼버렸어요. 집권한 지. 이제 예. 올해 6월이면 1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가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정확하게 하향 안정화나 어쨌든 부동산이 서민이나 중산층들이나 무주택 서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실감을 주는 일이 없는 예. 적극적인 그리고 입체적인 정책을 펼쳐야죠. 예. 지방선거에 특히 서울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걱정하는 건 이해되지만 그거 네. 내놓을 건 내놔야 됩니다. 네네. 예를 들면 공공 분양이나 네. 공공 임대가 대폭 늘어난다. 그러면 이것은 수요를 반드시 흡수하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월세에도 도움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집값 하락 또는 안정에 도움이 되죠. 예. 그다음에 진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분명하다. 예. 뭐 1인 1가구 뭐 종부세 논란은 최대한 저는 완화시켜준다 하더라도 예. 이러면 서울에 세 채, 네 채 이건 투기가 아니면 설명 안 되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집을 아예 내놓게 보유세는 대폭 강화해야죠. 핀셋으로라도 저는 몇 개는 내놔야 된다 봅니다. 지방선거 전에라도. 아, 그렇습니까? 그 사람 내놓게. 그러면 주택 공급도 되잖아요. 거기서도 네. 공급이 되잖아요. 막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하면요 주택이 멸실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그럼 집값이 단기적으로 엄청
폭등할 겁니다. 그 사람들 또 어디로 가서 살죠? 전월세 집 찾아야 되잖아요. 예. 전월세도 폭등하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대규모 막 완화해주고 막 이렇게 줄여주잖아요. 네. 기간. 그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요.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전이라도 예. 뭐 포인트별로? 종합적인 대책이면 제일 좋지만 예. 부분적이라도 집값을 좀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예.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정책을 반드시 내놔야 된다. 예. 그 가격이 낮은 부동산 공급, 그러니까 공급을 하더라도 이제 가격이 낮은 부동산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 저한테도 있고 원포인트성으로라도 뭐 종합적인 대책이든 뭐든지 아무튼 지방선거에 좀 저돌적이든 공격적으로 좀 이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있습니다만은 왠지 뭔가 표계산 이런 거 해보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이기도 한데 그 지금의 이 형성된 집값에서 지방선거 이전까지 뭔가 지금은 뭐 폭등이란 단어는 일단 뭐 경제면에 없거든요. 폭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방선거 이전에 뭔가 폭등을 할 만한 그런 요인, 변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더 조심스럽게 저희가 봐야 되는데 지금이 괜찮다고 하다 보니까 네. 또 갑자기 오르면 대책이 나오고 이건 이제 반복해고 예,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금 진정됐을 때 뭔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네, 게 문제인데.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네. 올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각종 공약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공약들이 엄청 나올 거란 거죠. 예. 이제 경쟁적으로 나올 거예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똑같이 재건축 완화해 주겠습니까? 예. 뭐 재개발 완화, 용적률 완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집값이 안정됩니까? 그러면 또 이제 또 투자나 뛰겠죠? 투기 세력들 몰려들어서 집값이 오르겠죠. 예. 또 하나 뭐냐면 올해 정부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대고 또 주식시장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유동성들이 또 집값으로 부동산으로 크게 쏠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또 일부 지역의 집값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예. 또 그럼 그때 돼서 또 정책이 나오냐? 대책이 나오냐?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기 전에 저는 최소한 지금도 늦었다고 전 보고 있는데 1월 안에는 뭔가 정책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왔고. 예. 그런데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네네네. 굉장히 사실은 올해 또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선거의 이슈가 오히려 이제 부동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오른 거 팔아갖고 부동산 사러 간다니까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럼요. 당연한 거죠. 네네. 그러면 이 거대한 물결을 어떻게 막을 거냐. 예. 그래서 미리 정책을 만들고 그런 어떤 시장의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집값을 안정시키고 쉽게 말해서 하향 안정화시킬 계획이 있는 건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책 나오기 전에 쉽게 말해서 오르기 전에 빨리 사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겠네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오른 다음에 대책이 나오니까 그럼 대책 나오기 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적극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은 대책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게 좀 러프한 질문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까지는 뭐 두 분 다 해야지 좋다.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집값 문제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뭐 선거 이전이든 이후든 간에 올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이라든지 집값 안정화 관련돼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한번 답변을 주시겠어요? 이건 하지 말라. 그건 명확한데요. 명확하게. 집값이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네. 빠질 때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예. 빠질 때 부양책을 쓰면 안 됩니다. 빠질 때 네. 집값 부양책 같은 건 절대 안 된다. 네. 근데 이미 쓰고 있어요. 그런가요? 어떤 거죠, 그러면? 지방에 집값 빠지니까 세금 깎아주잖아요. 다주택자 용인해주고. 그러면 또 뭐 이게 인구 또 소멸 지역이라는 아주 뭐 이상한 용어를 해서. 예.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의 부동산 불패의 근원은 집값이 계속 올라서가 아니에요. 예. 집값이 빠지면 도와줘요. 이 참. 세상에 어느 나라가 집값이 빠지면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집값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살리게 해줘요. 둔촌주공 살리기 못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들어봤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 아파트 단지를 살려줘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 때나 사. 대출 받아서 사. 어차피 도와줘. 어차피 집값 빠지면 정부가 도와줄 거야. 이런 신뢰가, 이런 믿음이요. 이런 신화가 시장에 있단 말이에요. 예. 윤석열 때도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집값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본 기득권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랬더니 막 윤석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권하자마자 1년 동안요. 1년 동안 집값이 빠지는데 대책이 13번이 나옵니다. 와. 충격적이죠. 한 달에요. 2번씩 대책이 발표해요. 이건 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육탄 방어를 했네요, 그러면. 근데 그때 어. 어떤 언론이고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책 3번밖에 대책 3번밖에 안 하는데 벌써 3번이다, 4번이다 이 얘기하고 있다. 못 잡는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차치하고 집값 빠질 때는 득달같이 나가서 도와줘요. 집값 오르잖아요. 보세요. 지금은요. 대책 몇 번입니까? 야, 3번. 아니 최소한 똑같이는 해야죠. 집값 빠질 때 13번 나왔으면 오를 때도 13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평하지 않다. 오늘 저희 그 핵심 주제네요, 사실은. 네.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 계속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고 부동산도 똑같고 주식 오르면 뭐가 좋냐고요, 전.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것도 그럼 답습하는 뭐 관행 중에 이런 건가요? 저기 집값 떨어지면 막 정책으로 받쳐주는 거? 그래서 어떤 얘기가 하냐면 그러면은 빨리 그러면 집값 오르으니까 지금 일부 지역만 오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지역의 집값을 하락 안정시키기 위해서 빨리 정책을 만들고 대책을 만들어라 하면 안 하잖아요. 예. 그랬더니 봤더니 정부 관료들이 다 강남에 살고 있네. 예. 니네 집값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사게 된단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그게 가장 고질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계속 패턴이야. 그 국민 일반의 분노나 실망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을 하죠. 예.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집값의 문제는 사실은 서울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전역에 공공분야나 공공임대가 확 늘어나면요. 당연히 집값이 하향 안전화나 보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건 또 공격적으로 내도 된다고 보고 서울의 다주택자들에게는요. 일면 종부세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보적 정치인들까지도 두려워해요. 예. 그러면 투기 목적이 아닌 1인 1가구 1주택이나 투기 목적이 아닌 거로 확실히 보여지는 일가주택 있잖아요. 시골에 하나 뭐 서울에 하나라든지 뭐 경기 북부에 하나 서울에 하나라든지 해서 저는 종부세는 투기 목적이 아니거나 또는 본인들이 도저히 담세력이 안 되는 어떤 계층들 지금도 여러 가지 예외도 있고 또 편익이지만 더 완화해도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투기 목적이 분명한 거는 훨씬 더 무겁게 가세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볼세가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집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예. 서울 전역에 있잖아요. 자, 육사, 대법원, 대검, 서울대, 서울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지역으로 내려보면 국토 균형 발전되고요. 예. 지역 소외 극복되고요. 그 자리에 대규모 공공분야는 공공임대, 또 공원 이런 거 공급하자는 거죠. 이런 걸 입체적으로 내놓자 이겁니다. 예. 근데 그런 걸 저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이슈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 이슈되면 늘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때릴 거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 두려워하는데 그렇죠. 네. 방금 제가 말한 것은 그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면서도 분명히 주거 문제, 예. 네, 무주택자들의 주거 문제와 예. 집값 하향 안정 또는 보합세 예.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예. 그래도 안정된 국면에 네네.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네네. 서울대, 육사, 대법원, 대검 예를 들면 이거 지방 이전하는 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일부 기득권은 반대하겠죠. 예.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예. 근데 서울이 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내놓아라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서울의 일부 지역을 빼고 글로벌하게 보면요. 집값이 2022년 이후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나 참여정부 때는 전 세계 집값이 올랐다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일부 지역만 오른다고요. 중국은 22년부터 계속 빠지고 있고요. 캐나다 빠지고 있고 미국도 이제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요. 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날까? 대한민국은. 전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네. 정책을 잘 만들면 예.
집값을 잡는 유일한 진보 정부가 된다는 거예요. 오. 이 기회를 지금 못 잡고 있다. 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 예전에 못했잖아. 예. 나 그거 건들리고 싶지 않은데? 맨날 실패했었잖아. 아니에요. 그건 실패한 건 제대로 된 정책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대외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글로벌한 유동성이나. 예. 근데 지금 환경이 너무 좋다. 예. 일부 지역만 잡으면 굉장히 빠르게 예. 하향 안정화될 거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해서 강남 집값을 잡자 이거예요. 예, 예. 그럼 잡을 수 있다. 네. 보유세만 물리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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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40억 원, 50억 원 아파트에만 보유세 부과하자. 진짜 일부인데. 그리고 투자로 갖고 지금보다 있는 경우. 기준을 이제 이광 대표님의 주장 뭐냐면 명확하게. 일가주택 중에서도 그 종부세 안 내는 분들까지도 약간 공포와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종부세 네, 부과되는 네, 그러니까 네, 그 네. 기준을 확 올려주자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최소한 일가주택자 중에 웬만한 좀 고가 주택이다 하더라도 부과 안 되면 예. 이 종부세에 대한 공포가 빠지는 거죠. 근데 40, 50억은 엄청난 고가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재산세도 많이 내야 될 분들이에요. 예, 예. 내가 종부세 추가로 더 내게 하면 예. 그 정도는 감당하는 부자들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2주택자, 3주택자는 어떻게 돼서 그럼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냐? 예. 그러면 3주택이나 2주택 팔아야죠. 예. 이것도 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도입할 때 뭐냐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40억만 매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떨어질 표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극소수가 돼요. 그러면 정말 아니, 극소수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의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7%라고요. 떨어질 표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왜 거기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악의적으로 뭐냐면 그 계층을 막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집값이요 2, 30억 올랐는데 보유세가 반으로 준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윤석열 때 이제 그런 짓을 한 건데 근데 그거를 민주당도 똑같이 찬성해서 한 거예요. 의회에서 그 법이 통과됐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유가 있었다고 치면 집값이 올랐으면 그거라도 최소한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야,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두 분의 말씀을 이제 현 정부 여당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희 방송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와, 정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얘기 듣다 보니까, 야, 이게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한 시간 더 지났어요? 한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요. 와, 진짜 10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술자리 모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제 보유세 도입에 대한 뭐 찬반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선거 앞두고 나서 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 많았던 건 사실인데, 저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것을 유일하게 저돌적으로 시행한 정부가 이재명 정부이자 국민주권 정부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 근데 연말 연초 사이에 요 내용이 쏙 들어가 버리니까 저희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다. 지금 이걸 또 방치하면 또 집값이 폭등할 거고 예. 그때 대해서 또 논의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투기꾼들이 활개치는 대한민국 바라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뭐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쟤네 절대 못 잡을 거야라는 식의 그런 어떤 오만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면은 이 정부에서는 좀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세요. 지금 투기꾼들 엄청 좋다고요. 투기꾼들 지금 세금 줄었죠. 그리고 전세 끼고 산 데서 전세금 받아서 삼성전자 사서 그리고 지수 ETF 사서 그거 80% 올랐죠. 아, 배 아파라. 지금 대한민국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그들한테 세금을 얘기하는 걸 왜 두려워해요? 이 양극화, 자본의 양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질문을 던져보면서 두 분의 어떤 답답함, 또 사자후로 또 대신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예, 시원시원하시죠? 또 하나만 더 추가하면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 2030 네네네네. 그 이재명 뭐 지지율이 65% 안팎까지 냈는데 2030 지지율은 예. 어쩔 때는 부정적인 데서 많을 때가 있어요. 20대. 맞아요. 예. 또로 2030이 긍정률이 부정보다 더 많은 것 네, 네. 때 나오지만 그게 40대, 50대, 60대 비해서는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대화도 더 많이 했는데 주거 정책도 큰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집값도. 네네. 저는 그러면 예를 들면 괴산군에는 5만 원짜리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청년들이 위한. 하순군은 1만 원짜리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들이니까 특별한 대책 나온 면도 있지만 얼마 전에 화성에서도 우리 민항 소속 시장인데 20만 원 장학관이라 해서 청년들이
훨씬 저렴하게. 예, 월세로 살 수 있는. 온룸이 지금 60만 원, 70만 원씩 하잖아요. 예, 예. 이 청년들은 어마어마한 강남 부자보다 예. 그 사람들은 종부세 예. 50만 원, 100만 원 내는데 예. 땅 부자들, 집 부자 이 청년들은 50만 원, 70만 원, 1년에 500만 원, 700만 원 더 내고 있어요. 예. 너무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서울 수도권 전역에 청년들이란 정말 쫓겨나지 않고 정말 10만 원 안팎 예. 이게 대규모 공공임대 예. 또는 청년 주거 예. 공간이라도 대폭 만들자는 거예요. 예. 저는 왜 이것도 못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이런 거 많이 강조했거든요. 예. 이거라도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더 내놔야 되지만 제발 지금 어쨌든 가장 상실감이 큰 2030 세대를 위한 그분들을 위해서 당장 아주 저렴한 분양주택은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임대주택은 지금도 엄청 공급할 수 있거든요. 짓는 것도 있지만 매입 또는 전세 갖고도 공급할 수 예.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장학관 형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라도 대규모 공급하자는 거죠. 예. 나중에 청년들을- 집을 사기 전에 예. 또는 장기 공공 임대주택 들어가기 전에 예. 그래도 10년 안팎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게 예. 쫓겨나지 않고 예. 월세 10만 원, 20만 원. 그러면 그래도 주거로 인한 청년들의 고통이나 불만 조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거라도 과감히 내놔라 이겁니다. 아, 늘 청년들을 위한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마무리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고, 일각에서는 그런 정책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워낙에 요즘 대학교의 입학생들도 많이 줄고, 사립학교들이 워낙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보니까 뭐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뭐 정책, 그리고 통폐합을 통해서 사립학교의 유효부지를 정부가 뭐 싼값에 사들여가지고 그 부지를 청년들을 위한 임대 공간으로 꾸민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좀 쏙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방금 안진걸 소장님이 말씀하신 주제도 한 번쯤 정부 여당에서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해 맞이로 해서 경제 시간을 또 가져봤는데요. 우리 두 분의 훌륭한 선생님과 함께 유익한 정보들 또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요약하자면 행동하라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ETF라도 들어가 보시는 거 꼭 추천드리고요. 올해 아무튼 뭐 주가 전망 괜찮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어리몰에서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가자미 미역국입니다. 생가자미가 들어간 미역국.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소개를 해드리기 전부터 막 벌써 입에 침이 고이는 것 같아가지고 예, 자 동해안에서 갓 잡아 올린 생가자미 드시기 좋게 살만 발라가지고 쇽쇽 손질한 후에 미역 넣었고요, 마늘 넣었고요, 참기름 들어갔고요, 소금까지 다 넣어서 이제 보내드리니까 집에서는 그냥 아주 간편하게 넣고 그냥 끓여서 드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세트에 2인분이고요. 손질된 가자미 320g이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1+1으로 총 4인분을 보내드리는데 25,900원 무료 배송이라고 합니다. 이 가자미가 생가자미이기도 하고요. 가자미 자체가 원래 비린내가 없는 생선이기 때문에 미역국에 가자미 넣고 푹 끓이시면 국물이 뽀얗게 올라오는데 이게 정말 보양식이 따로 없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보양식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생가자미 1+1 가자미 미역국 많이들 구매하셔서 드셔보시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